입니다. 동해 어민들은 큰 목선을 사용해서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작은 임시용 선박인 떼배를 사용해서 가까운 연안에서 미역을 채취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중 기술 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중 기술 체계는 사실 울릉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울릉도와 관계를 맺었던 한반도 사람들은 굉장히 울릉도와 가까운 지역, 예를 들어서 강원도, 경상북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 울릉도와 깊게 관계를 가졌던 지방은 가까운 지방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멀리 있는 500km가 아니라 7,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전라남도 지방의 섬 사람들이 관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그 글은요, 1882년도에 고종이 울릉도 개청령을 내리고 울릉도에 이제 그 검찰사로서 이기원을 파견했을 때 이기원이 올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각처의 상선은 봄철에 섬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배를 만들고 고기나 미역을 잡고 따서 떠나고 있으며 약초 상인들은 상선을 따라 들어왔다가 막을 치고 약초를 캐어 역시 배를 따라 떠나며 이 중에서도 호남 사람이 가장 많은데 전부 배를 만들거나 미역을 따거나 전복을 잡고 있었으며 그 밖에 다른 도 사람들은 모두 약초를 캐고 있었다라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이제 여러 전라남도 중에서도 전라남도 남쪽에 이제 여러 섬들 지방에서 이제 장거리 항해 700, 8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해 와서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주로 이제 미역을 채취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미역에 대한 관심, 당시 울릉도에 들어온 이제 임시적으로 들어온 한반도 거주민들이 울릉도에서 서식하던 미역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일본 여러 문건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문건은 1909년도,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미 일본에 이제 속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나온 이제 작성된 문서인데요. 보시면 해산물은 오징어를 제1로 하고 기타는 김, 미역, 우뭇가사리, 전복이다. 이제 오징어는 이제 대략 1900년대 경에 일본인이 어획을 시작해서 섬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서 이제 오징어를 어획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 일본인들은 다른 어업에는 다 종사를 하는데 심지어 전복이라든가 우뭇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선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고 일본인한테 위임해서 자네들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오직 미역만은 이제 섬 사람들과 공동으로 하거나 이제 하지 못한다거나 이처럼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관행을 따라야 했다라는 게 지금 붉은색 부분의 기사입니다. 이때 이제 사용하던 당시에 울릉도에 있었던 선박을 보면 어선은 섬 사람들 소유의 보통 범선 30척, 범선이라고 하면 이제 큰 바람으로 가는 배죠. 그리고 해조 채취에 사용하는 소주 200척 있었고 일본인 소유의 보통 어선 120척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인의 경우에는 보통 어선이라고 사용을 하고 조선인의 경우에는 보통 범선 그리고 소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소주라는 거는 아마도 떼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박, 아주 작은 선박이 200척이 있었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큰 이제 바람을 가는 범선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지역은 다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올린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주도 사진인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굉장히 좀 큰 선박이 하나 있죠. 그리고 왼쪽에 떼배가 이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30척의 범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큰 선박을 얘기하고 이제 소주라고 불리던 200척의 선박은
왼쪽에 있는 작은 선박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오른쪽에 있는 선박으로 가지고는 미역을 채취할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울릉도 사람들은 떼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울릉도에 초창기 20세기 전에 울릉도를 다니던 사람들은 다른 동해안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주 큰 범선을 사용하는 어업 혹은 상업과 아주 이것처럼 작은 그 떼배를 사용해서 미역을 채취하는 이제 미역 채취업처럼 이제 두 가지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반도 관점에서 그럼 울릉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리고 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전라남도 사람들이 뭐 800km를 항해해서 울릉도를 이제 주기적으로 왕복하던 그 관행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관행이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지는 않고 아직 문서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뭐 어떤 일본인 문서에 따르면 1920, 30년대 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인이 오기 직전이 시작된 관행일 뿐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그 시는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어 있던 시절에 썼던 그 시입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면 중간에 보시면 어촌에선 모두가 낙지국을 즐겨 먹고 붉은 새우, 녹색 맛살은 치지도 않는다. 홍합이 연밥같이 작은 게 싫어서 돛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로 간다네. 여기 있습니다. 강진하면 이제 그 전라남도 남쪽 지방 남해안 쪽에 남한에 속해 있는 그 군인데요.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이제 이미 이제 19세기 초 아마 이 시가 쓰여진 게 이제 1800년대니까 아마 훨씬 그 이전부터 이제 울릉도로 해산물을 채취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 남해안보다 훨씬 커다란 그 홍합들이 울릉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홍합들을 캐려고 울릉도로 이제 정기적으로 계절풍을 타고 이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17세기 안영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안영복은 과연 그 당시에 울릉도에 무엇을 하러 들어갔을까요? 혹은 그 울릉도에는 왜 갔던 것일까요? 뭐 안영복이 울릉도에 가서 이제 울릉도 그리고 독도가 이제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독후가 막부로부터 이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러면 그 당시 안영복을 울릉도로 이끌었던 것은 과연 어떠한 원인이었을까요? 한번 보면 1696년경에 안영복이 두 번째로 이제 일본에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에 건너갔을 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얘가 왜 왔는가, 몇 명이 타고 왔고 배에는 뭐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검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검사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옥기 섬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독도에서 가까운 섬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상황을 보면 당시 이제 배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명은 울릉도 구경을 위해서 탑승한 승려였다고 합니다. 당시 타고 간 배는 약 3장, 길이는 약 9m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해안에서 활약하던 배가 약 10m에서 11m 정도 사이였다고 하면 대략 그 선박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은 1장 2척, 3m 60cm 정도로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9m, 넓이가 3m 60cm. 전혀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고 길이가 좀 짧은 상대적으로 배입니다. 그리고 깊이는 4척 2초, 약 1m 20이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가 굉장히 깊은 형태의 배죠. 배가 깊고 넓고 긴 상대적으로 짧은 형태의 배입니다. 쌀은 80석 규모,
과거에는 이제 일석이 한 80kg 정도 됐으니까 한 이 배의 그 적재량이 6톤에서 8톤 정도, 6톤에서 7톤 정도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는 이제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도구들이 실려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뭐 돛대, 뭐 돛, 키 이렇게 뭐 들려져 있었는데 주의해서 보실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에 어떠한 그 해산물이 실려 있었나를 보면 이제 백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있는 거죠. 쌀은 이제 당연히 배에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역이 3가마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1가마니, 그리고 마른 전복 1개, 그리고 나무 1묶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대나무 6개가 있었는데 길이가 3척 5촌 혹은 3척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1m 정도 되는 대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칼이 1자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무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대충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칼, 이제 식당에서 쓰는 작은 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창 4자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복을 잡을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어구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는 약 4척, 약 1m 20 정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뭐 기타는 이제 뭐 긴 칼, 그리고 궁, 화살, 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용복은 미역을 채취하러 갔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에 실려 있었던 칼이라든가 대나무 그리고 창 같은 것들은 미역을 채취하는 미역 혹은 전복을 채취하는 도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던 한반도 주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한반도가 굉장히 요구하던 그 미역이라는 상품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울릉도였고, 따라서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울릉도로 이주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인과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이제 자기의 목소리, 그러니까 한국 조선인 혹은 조선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역 채취 기술 방법에서 20세기 초반 일제 강점기 때 이루어지던 방법, 그리고 또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지던 방법, 그리고 더 넘어서 뭐 19세기, 18세기 혹은 17세기의 안용복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이제 미역 채취 기술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로부터 동해를 미역을 통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역은 울릉도와 독도는 뭐 15세기 이제 아시다시피 공도 정책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됐다가 다시 이제 거주민들이 불어났다가 이제 16세기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울릉도에 거주하던 조선 사람들이 뭐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해산 그로 인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이렇게 많이 말해지고 있는 가설인데요. 이제 그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정주자가 사라져버린 이제 공도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눌러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울릉도와 그 주변 해역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네. 자,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정주자는 사라졌지만 한반도에 있는 특히 이제 경상남도의 남해안이라든가 전라남도의 남해안 지역에 살고 있던 어민들이 이제 계절적으로 한반도가 수요로 하고 있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계절적으로 울릉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관행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계절적으로 그 사람들을 울릉도에 갈 수 있게 했던 동인은 바로 한반도 거주민들이 좋아하던 그 해산물, 바로 미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19세기, 20세기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조선을 이제 식민화 시켜서 들어왔을 때조차도 이제 미역의 다른 해산물은 이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관심보다는 이제 크게 저항하지 않았지만 미역만은 이제 조선인들의 관행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조선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품이자 생업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역으로 인해서 울릉도, 독도가 이제 한반도 문화권역 내로 편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미역 경제권, 미역 문화권이 이제 작동함으로써 울릉도가 이제 한반도 문화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늦어도 이제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안영복이 활동하던 시점에는 적어도 울릉도가 이제 다시 이제 한반도 경제권대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 안영복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오랫동안 뭐 17세기 적어도 늦어도 17세기부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떼배나 낫대를 이용해서 뭐 지금도 동해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채취 기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전라도 그리고 등지로부터 이제 계절적인 장거리 이동식 어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과거의 그 울릉도나 독도를 바라보던 관점, 다시 말해서 뭐 영토주의라든가 뭐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있는 어민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권리가 뺏겼을 때는 굉장히 그 강하게 나가고 또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이제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이제 밥그릇을 뺏었을 때는 자. 그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밥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이제 미역에 대한 선호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문화라는 것이 작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영복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1954년도에 그 독도 의용 수비대의 이야기 모두 이 미역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